거품 사이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처음엔 동전인 줄 알았어요. 이 일을 10년 넘게 하다 보면 별별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동전, 머리핀, 심지어 금리까지. 하지만 그날 제 손에 잡힌 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작은 반지 하나였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김순희. 올해 55입니다. 서울 외곽의 한 세차장에서 일한 지 벌써 12년째예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하루에 수십 대의 차를 닦고 또 닦습니다. 손은 늘 불어있고 허리는 만성적으로 아프지만 그래도 이 일이 싫지는 않아요. 차가 깨끗해지는 걸 보면 마음도 조금은 정리되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4월 초 봄비가 내린 다음 날이라 세차장은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진흙 묻은 차, 꽃가루 뒤집어 쓴 차, 새똥 맞은 차. 저는 묵묵히 호스를 들고 거품을 뿌렸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거예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BMW 7 시리즈. 세차 냄새가 날 정도로 깨끗한 차였어요. 운전석에서 내린 건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눈매가 차가운 여자였어요. 풀세차요. 실내까지 깨끗하게.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외관 세차를 마치고 실내 청소에 들어갔습니다. 가죽 시트를 닦고 매트를 털고 틈새에 낀 먼지를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였어요. 운전석 시트 아래를 청소하는데 뭔가 배수구 쪽으로 굴러 들어간 게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작은 물체. 저는 손을 뻗어 그걸 집어 올렸어요. 반지였습니다. 금반지.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여자 결혼 반지였어요. 누가 잃어버린 모양이구나 싶어서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J, MJ, H 2018.5, 12.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 글씨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J, M, 이정민, J, H, 박재호. 2018년 5월 12일. 제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이게 왜 여기서 나오지? 정민이는 3년 전에 실종됐어요. 경찰은 사망 추정으로 종결했습니다.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한강에 신발이 떠올랐고 유서 같은 메모가 집에서 발견됐어요.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들 했습니다. 저는 그 반지를 움켜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줌마, 다 끝났어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여자가 휴게실에서 나와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반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숨겼습니다. 네, 다 끝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여자는 차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결제를 하는 동안 저는 그녀의 얼굴을 훔쳐봤어요. 어디서 본 듯한 느낌.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떠나고 저는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정민이 반지. 결혼식 날 재호가 정민이 손가락에 끼워줬던 그 반지. 정민이는 그 반지를 항상 끼고 다녔습니다. 손이 붓는다고 빼달라고 해도 절대 안 뺐어요. 이건 재호 씨 마음이에요. 절대 못 빼요. 그렇게 웃으며 말하던 정민이. 그 반지가 왜 그 여자 차에서 나온 거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우연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 주었다가 차에서 떨어뜨렸을 수도 있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찜찜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반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세척하니까 더 선명하게 글씨가 보였어요. 틀림없이 정민이 반지였습니다. 재호에게 보여줘야 하나. 잠시 고민했어요. 재호는 정민이가 떠난 뒤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겨우 일상을 되찾아가는 중이었어요. 괜히 상처를 건드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엄마의 직감이 소리쳤습니다. 뭔가 이상해. 뭔가 잘못됐어. 결국 재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재호야, 엄마야. 오늘 저녁에 집에 올 수 있어? 무슨 일이에요, 엄마? 그냥 와. 할 얘기가 있어. 재호가 저녁에 왔습니다. 저는 반지를 내밀었어요. 이게 뭔지 알아? 재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반지를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정민이 반지예요. 정민이 결혼 반지. 어디서 났어요? 오늘 세차장에서. 손님 차에서 나왔어. 뭐라고요? 재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검은색 BMW, 차가운 인상의 여자, 배수구에 굴러들어간 반지. 재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그 여자 누군지 알아요? 몰라. 처음 보는 얼굴이야. 근데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차 번호는요? 차 번호 기억나요? 저는 머리를 짜냈습니다. 차 번호? 차 번호?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12가 3. 몇이었는데? 48? 아니 84였나? 엄마, 세차장에 CCTV 있죠? 있지. 왜? 영상 볼 수 있어요? 그 차 번호 확인해야 해요. 재호의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3년간 보지 못했던 눈빛. 무언가를 추적하려는 불타는 눈빛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사장님에게 부탁해서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경 영상. 검은색 BMW 7 시리즈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번호판이 보였습니다. 서울 12가 3847. 재호에게 번호를 보냈습니다. 재호는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차주 정보를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재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차주인 찾았어요. 누군데? 한명순, 62세, 강남구 청담동 거주, 자산가예요. 남편은 5년 전에 사망했고 자녀는. 재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자녀는? 아들 하나, 한도윤, 36세, 그리고 엄마, 이 사람. 뭐? 정민이 시어머니예요.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민이 시어머니, 전 시어머니. 정민이와 재호는 2018년에 결혼했습니다. 재호가 29, 정민이가 26이었어요. 정민이는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예쁘고 다정하고 저한테도 잘했어요.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자주 전화하고 명절마다 선물 보내고 틈만 나면 찾아오고 행복한 결혼이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정민이에게서 연락이 뜸해졌어요. 얼굴도 자주 못 봤습니다. 재호한테 물어보면 바빠서요라고만 했어요. 그러다 2021년 3월 정민이가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한강 둔치에서 정민이 신발이 발견됐고 집에서는 모든 게 힘들다는 메모가 나왔습니다. 정민이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고요. 결국 사건은 자살 추정으로 종결됐어요. 저는 늘 이상했습니다. 정민이가 그럴 애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밝고 긍정적이던 아이가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재호가 너무 힘들어해서 더 이상 파헤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정민이가 어딘가에서 편히 쉬고 있길 바라면서요. 그런데 그 반지가 나왔습니다. 정민이 전 시어머니 차에서요. 재호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정민이가 정말 죽은 게 맞을까요? 재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정민이가 시댁 얘기를 꺼낼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지던 것. 시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세요라고 웃으며 넘기던 것. 그때는 그러려니 했어요. 어느 집이든 고부 갈등은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정민이 표정이 단순히 까다롭다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호야, 정민이가 시댁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몰라요. 정민이가 잘 얘기 안 했어요. 물어보면 괜찮다고만 했고, 재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더 물어봤어야 하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으면서도 그냥 넘어갔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민이가 힘들어 보일 때마다 물어봤지만, 괜찮아요. 어머니 하면 그냥 믿었어요. 더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그 여자 찾아갈게요. 뭐? 한명순, 정민이 전 시어머니. 찾아가서 물어볼게요. 이 반지가 왜 차에 있었는지. 위험하지 않겠어? 몰라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재호의 눈이 결연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말릴 수 없었어요. 아니, 저도 알고 싶었습니다. 정민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며칠 후 재호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한명순 집에 갔다 왔어요. 어떻게 됐어? 문전 박대당했어요. 대문도 안 열어주더라고요. 인터폰으로 당신 누구야 하길래 정민이 남편이라고 했더니 죽은 애 남편이 왜 여기 와 하면서 끊어버렸어요. 뭐라고? 그리고 이상한 말을 했어요. 죽은 애래요. 정민이가 죽었다고 단정 짓더라고요. 시신도 못 찾았는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 한명순 아들 한도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정민이랑 같은 해에 결혼했대요. 그래서 그 와이프도 실종됐어요. 정민이 실종되기 6개월 전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경찰 기록 확인했어요. 한도윤 아내 박서연, 2020년 9월 실종 신고. 역시 시신 못 찾았고 자살 추정으로 종결. 2명의 며느리가 실종됐습니다. 같은 시어머니 밑에서 둘 다 자살 추정으로 종결되고 시신은 찾지 못했어요. 우연이라기엔 너무 이상했습니다. 재호야, 이건...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뭔가 있어요. 그 집안에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직접 파헤쳐야겠다고요. 세차장은 정보에 보고해요. 차를 맡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걸 흘리는지 몰라요. 영수증, 메모, 명함, 심지어 일기장까지. 저는 12년간 이 일을 하면서 별별 것들을 다 봤습니다. 한명순의 차가 또 오길 기다렸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2주, 3주. 초조함이 커졌어요. 그러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드디어 그 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달랐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30대 중반쯤. 얼굴이 창백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풀세차요. 그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한도윤일까? 한명순의 아들. 저는 차를 세차하면서 실내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뭔가 단서가 없을까? 글로브 박스, 시트 밑,
콘솔 박스. 조심스럽게 뒤졌어요. 그때 뒷좌석 시트 틈에서 뭔가 만져졌습니다. 작은 금속. 꺼내보니 열쇠였어요. 작은 황동 열쇠. 자물쇠 열쇠 같았습니다. 저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또 본능적으로요. 세차를 마치고 한도윤에게 차를 넘겼습니다. 그가 떠난 뒤 저는 열쇠를 들여다봤어요. 평범한 열쇠. 무슨 자물쇠를 여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가서 재호에게 보여줬어요. 또 차에서 나왔어요? 응. 이번엔 그 아들 차야. 한도윤. 재호가 열쇠를 이리저리 돌려봤습니다. 금고 열쇠 같은데요. 아니면 사물함? 금고. 네. 이런 작은 열쇠는 보통 금고나 사물함에 써요. 금고. 금고에 뭐가 들어있을까? 며칠 뒤 저는 다시 세차장에서 한도윤을 만났습니다. 이번엔 세차가 아니라 그냥 커피를 마시러 온 것 같았어요. 휴게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청소하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 그 여자 상태는 어때? 말 안 해. 좀 더 압박해. 유언장 안 쓰면 가만 안 둔다고 해. 유언장?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 알겠어. 오늘 저녁에 갈게. 창고 주소 그대로지? 창고. 한도윤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어요. 들킨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유언장. 그 여자. 창고.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정민이가 살아있는 건가? 어딘가에 갇혀 있는 건가? 유언장을 쓰라고 강요받고 있는 건가? 저는 한도윤이 떠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차가 나가는 방향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그 창고를 찾아야 해. 저녁이 되자 저는 재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재호야, 오늘 엄마 좀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이에요? 한도윤 미행할 거야. 뭐요? 저는 낮에 들은 통화 내용을 설명했어요. 유언장, 그 여자, 창고. 재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위험할 수 있어요. 알아. 하지만 정민이가 거기 있을지도 몰라. 재호가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같이 가요. 저녁 8시, 저와 재호는 한명순 집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검은 BMW가 집에서 나왔어요. 한도윤이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랐어요. 차는 강남을 빠져나가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더니 경기도 어딘가의 허름한 공단 지역에 멈췄어요. 낡은 창고들이 늘어선 곳. 인적이 드물고 가로등도 별로 없었습니다. 한도윤이 차에서 내려 창고 하나로 들어갔어요. 재호야, 저기야. 가만 있어요. 확인부터 해야 해요. 우리는 차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한도윤이 다시 나왔어요. 전화를 하면서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이제 가볼까요? 재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창고에 다가갔습니다.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차에서 주운 그 황동 열쇠. 설마.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돌렸어요. 찰칵. 열렸습니다. 저와 재호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손전등을 켰어요. 먼지 쌓인 선반, 녹슨 공구, 폐자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 안쪽에 또 다른 문이 있었어요. 그 문 앞에 금고가 있었습니다. 작은 금고. 제가 가진 열쇠 모양과 같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어요. 엄마, 열어봐요.
재호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열쇠를 금고에 꽂았어요.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박서연 유언장, 이정민 유언장, 두 통의 유언장, 두 며느리의 유언장. 내용을 읽어봤어요. 둘 다 비슷했습니다. 나 박서연 이정민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시어머니 한명순에게 상속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쓴 유언장, 강제로 쓰게 한 유언장, 재산을 빼앗기 위해. 엄마, 이거 봐요. 재호가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어요. 보험 서류, 부동산 서류, 주식 문서들. 두 며느리 명의의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정민이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이에요. 정민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빌딩 하나를 정민이한테 남겼거든요. 그걸 빼앗으려고. 네. 유언장을 쓰게 하고 실종 처리하고 사망 선고받으면 재산이 넘어가는 거예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민이를, 박서연을 재산 때문에 가둬둔 거예요. 그때 안쪽 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안쪽에서 저와 재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약하고 갈라진 목소리. 여자 목소리였어요. 저는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은 밖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었어요. 열쇠를 찾아야 했습니다. 기다려요. 지금 열게요. 금고 안을 뒤졌어요. 또 다른 열쇠가 있었습니다. 저는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어요.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작은 방이었어요. 간이 침대 하나, 양동이 하나, 그리고 창문도 없는 어둠. 거기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정민아, 재호가 소리쳤어요. 헝클어진 머리, 창백한 얼굴, 뼈만 남은 몸. 하지만 틀림없이 정민이었습니다. 재호 씨? 정민이가 눈을 들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민아. 재호가 달려가 정민이를 안았어요. 저도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도. 정민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마른 손.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정민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우리가 데리러 왔어. 정민이가 울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서연 씨도 구해줘야 해요. 여기 말고 또 있어요. 서연 씨가 갇힌 곳이. 박서연. 한도윤의 아내. 어디야? 어디 있어? 몰라요. 다른 곳이에요. 여기서 먼 곳이라고만 들었어요. 저는 재호를 쳐다봤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 재호가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정민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정민이는 거의 걷지 못했습니다. 3년간 갇혀 있으면서 몸이 쇠약해진 거예요. 재호가 정민이를 업었습니다. 창고를 나서는데 차 헤드라이트가 비쳤어요. 검은 BMW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이었습니다. 차가 멈추고 한도윤이 내렸어요. 우리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야, 너희들? 경찰 불렀어요. 재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미친. 그가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재호와 정민이 앞을 막아섰어요. 비켜. 한도윤이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넘어졌어요. 하지만 그 순간 경광등 불빛이 비쳤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한 거예요. 한도윤이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경찰들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꼼짝 마. 한도윤이 체포됐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은 채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어요. 한명순도 체포됐습니다. 그 집안의 범죄가 하나씩 드러났어요. 한명수는 재산에 미친 여자였습니다. 아들 한도인을 부유한 집안의 딸들과 결혼시키고 그 재산을 빼앗는 계획을 세웠어요. 첫 번째 희생자가 박서연, 두 번째가 정민이었습니다. 결혼 후 며느리들을 학대하고 고립시켰어요. 우울증이 걸리도록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자살로 위장해 실종시켰어요. 실제로는 감금하고 유언장을 쓰게 강요한 거죠. 박서연도 발견됐습니다. 충청도의 또 다른 창고에 갇혀 있었어요. 그녀도 3년 넘게 감금돼 있었습니다. 상태가 더 심각했어요. 정신적 트라우마가 깊었습니다. 한명순과 한도인은 감금, 강요,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됐어요. 재판이 시작됐고 언론에서도 크게 다뤘습니다. 강남 재산 탈취 감금 사건이라는 이름으로요. 저는 매일 재판을 방청했어요. 한명순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뻔뻔했어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 애들이 미쳤던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유언장, CCTV 영상, 정민이와 서연 씨의 증언. 결국 한명수는 징역 20년, 한도윤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판결이 내려지던 날 저는 울었습니다. 정민이도 울었어요. 우리는 법정 밖에서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거예요. 늦었지만 결국 이겼어요. 정민이가 돌아온 뒤 모든 게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3년간의 감금 생활은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정민이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어두운 곳을 무서워했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공황 발작이 왔어요. 재호가 곁에서 지켰습니다. 저도요. 정민이가 울면 같이 울고 정민이가 무서워하면 손을 잡아줬어요. 어머니,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네요. 어느 날 정민이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 며느리인데, 가족인데. 정민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가족. 저한테 진짜 가족이 있었네요. 저는 정민이를 안아줬어요. 당연하지. 넌 우리 가족이야. 영원히. 정민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정민이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악몽도 줄었고 밖에도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여전히 트라우마는 남아있지만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정민이와 재호가 저한테 왔어요. 어머니, 저희 다시 결혼식 올려도 될까요? 뭐? 그때 결혼식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시댁 눈치 보느라. 이번엔 진짜 가족들만 모여서 작게 하고 싶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래. 그러자. 이번엔 내가 제대로 해줄게.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정민이 가족, 저희 가족, 가까운 친척들만 모였어요. 정원에서 햇살 아래 진행된 소박한 식이었습니다. 정민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저는 또 울었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웃는 걸 보는 게 얼마만인지.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정민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저를 찾아줘서, 포기하지 않아줘서. 저는 정민이를 안아줬습니다. 당연하지. 넌 내 딸이야. 내 딸. 그 순간 깨달았어요. 세차장에서 주운 반지 하나가 이 모든 걸 바꿨다는 걸. 우연처럼 보였지만 어쩌면 운명이었는지도 몰라요.
정민이가 저한테 보낸 구조 신호 같은 거. 지금 저는 여전히 세차장에서 일해요. 허리는 아프지만 마음은 편합니다. 정민이와 재호가 자주 찾아오거든요. 맛있는 거 싸들고 손주 영상 보여주면서 네, 손주가 생겼어요. 정민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쁜 여자아이. 이름은 희망이에요. 정민이가 직접 지었습니다. 이 아이한테는 희망만 가득한 인생을 주고 싶어요. 정민이가 아이를 안고 말했어요. 저는 손녀를 안아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희망.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있어. 거품 사이 반짝이는 반지 하나처럼. 작지만 빛나는 희망. 그게 우리를 구했어요. 오늘도 저는 세차장에서 차를 닦습니다. 거품을 뿌리고 물을 뿌리고 유리를 닦아요. 혹시 또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이지 않을까 하면서요. 누군가의 잃어버린 것을 또 찾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가려는데 정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지금 시간 되세요? 그럼. 왜 그래?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어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정민이 목소리가 묘했어요.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설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정민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재호와 정민이가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정민이가 의자를 끌어줬어요. 저는 앉았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정민이가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반지, 제가 세차장에서 발견했던 그 결혼 반지. 어머니, 이 반지 기억하시죠? 그럼, 어떻게 잊겠어? 정민이가 반지를 꺼내 제 손에 올려놓았어요. 어머니한테 드리고 싶어요. 뭐? 이 반지가 저를 살렸잖아요. 어머니가 이 반지를 발견하지 않았으면 저는 아직도 그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반지를 어머니한테 드리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건 내 결혼 반지야. 재호가 너한테 준 거잖아. 저한테 새 반지 줬어요. 정민이가 손을 들어 보였어요. 새 결혼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새 시작이에요. 새 반지로 새 시작. 그리고 그 반지는 어머니와 저를 이어준 반지니까 어머니가 가지셨으면 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금반지, 다이아몬드가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니, 재호가 말했어요. 고마워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냥 우연이라고 넘기지 않아줘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고맙긴. 내가 뭘 했다고. 다 했잖아요. 반지 발견하고, 추적하고, 창고까지 찾아오고, 엄마가 아니었으면 우린 영원히 진실을 몰랐을 거예요. 정민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에요. 저는 반지를 쥐었습니다. 작지만 무거웠어요. 희망과 사랑의 무게였습니다. 알았어. 받을게. 정민이와 재호가 웃었어요. 저도 울면서 웃었습니다. 근데 엄마, 배고프지 않아요? 밥 먹어요. 재호가 말했어요. 정민이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제가 해놨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요. 저는 정민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3년 전 그 창백하고 마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하고 밝은 원래의 정민이로 돌아와 있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희망이 어린이집 이야기, 재호의 회사 이야기, 저의 세차장 이야기. 평범하지만 소중한 대화들. 어머니, 이번 주말에 희망이 데리고 세차장 가도 돼요? 정민이가 물었어요. 세차장? 왜?
희망이한테 할머니 일하는 곳 보여주고 싶어요. 할머니가 영웅인 거 알려주려고요. 무슨 영웅이야? 그냥 세차장 아줌마지. 아니에요. 어머니는 영웅이에요. 저한테는요.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정민이가 웃으며 휴지를 건네줬습니다. 어머니, 오늘 너무 많이 우셨어요. 그러게. 나이 먹으니까 눈물이 많아지나 봐. 우리 셋이 웃었어요. 따뜻한 봄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주머니에 넣은 반지를 만져봤어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정민이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세차장에서 발견한 반지 하나. 그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길지, 그 일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있다는 거. 그 반지가 그랬듯이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평범한 오후 세차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요즘은 손님이 좀 줄었어요. 세차 기계가 많이 생겨서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손세차를 고집합니다. 기계는 놓치는 곳이 있거든요. 그날도 차 한 대를 닦고 있었어요. 흰색 SUV였습니다. 젊은 여자가 맡기고 갔어요. 꼼꼼하게 해주세요. 아이가 과자 흘려서 엉망이에요. 네, 걱정 마세요. 실내 청소를 하는데 뒷좌석에서 아이 장난감이 나왔어요. 작은 인형 하나.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저는 인형을 옆에 놔두고 청소를 계속했어요. 청소기로 과자 부스러기를 빨아들이다가 시트 틈에서 뭔가가 걸렸습니다. 종이 한 장이 접혀서 끼어 있었어요. 꺼내봤습니다. 그림이었어요. 아이가 그린 그림.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아이. 셋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그림을 들여다봤습니다. 단순한 선, 서툰 색칠. 하지만 행복이 느껴졌어요. 그때 손님이 돌아왔어요. 다 됐나요? 네, 다 됐습니다. 저는 그림을 건넸어요. 시트 틈에 끼어 있던데요. 아이가 그린 것 같아요. 손님이 그림을 받아들고 웃었어요. 아이고, 또 흘리고 갔네. 이거 우리 딸이 유치원에서 그려온 거예요. 가족 그림이래요. 예쁘게 그렸네요. 그죠? 걔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맨날 가족 그린다면서. 손님이 웃으며 인형과 그림을 챙겼어요. 그리고 아이용 카시트에 앉아있는 아이한테 보여줬어요. 희진아, 이거 찾았대. 토끼도. 와, 토끼.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손님도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얘가 이 토끼 없으면 잠을 못 자거든요. 별 말씀을요. 차가 떠나는 걸 지켜봤어요. 아이가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잃어버린 인형 찾아주고, 그림 건네주고,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작은 것들, 작은 행복들, 그게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니까요. 반지도 그랬잖아요. 작은 반지 하나가 정민이를 살렸습니다. 오늘 작은 토끼 인형 하나가 아이를 잠들게 해줄 거예요. 작은 것들의 힘.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녁에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정민이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밥 먹고 있어. 왜? 희망이가 할머니 목소리 듣고 싶대요. 바꿔드릴게요. 그래. 잠시 후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희망아. 할머니야.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 이번 주말에 갈게. 약속? 약속? 새끼손가락. 저는 웃으며 새끼손가락을 들었어요.
전화기 너머로요. 새끼손가락. 약속? 히.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세차장 아줌마 김순이. 평범한 할머니. 하지만 누군가에겐 영웅이고 누군가에겐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그게 제 인생입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지를 만지며 생각했어요. 정민아, 잘 지내고 있지? 희망아, 할머니가 곧 갈게. 재호야, 고마워. 내 아들이어서.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작은 것들에게 고마워요. 당신들이 있어서 세상이 따뜻해요. 저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세차장에 가야 해요. 또 어떤 차가 올지, 또 뭘 발견하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준비돼 있어요. 작은 것들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요. 그게 제 일이니까요. 거품 속에서 빛나는 것을 찾는 일,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는 일, 희망을 발견하는 일. 그게 세차장 아줌마 김순이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계속되듯이 어느 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꿨어요. 세차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차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금빛으로요. 제가 닦는 차마다 금빛이 번져나갔습니다. 그러다 한 차 앞에 멈췄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정민이가 앉아 있었어요. 3년 전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건강한 정민이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정민이가 말했어요. 저를 찾아줘서. 저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냥 정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정민이가 웃었어요. 밝은 웃음. 어머니, 행복하세요. 어머니도 행복해야 해요. 그 말을 끝으로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창문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분홍빛 하늘. 저는 한참을 누워서 꿈을 되새겼어요. 정민이의 말. 행복하라는 말. 그래, 나도 행복해야지.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오늘도 세차장에 가야 해요. 오늘도 차를 닦아야 해요. 오늘도 작은 것들을 찾아야 해요. 그게 제 행복이니까요. 그로부터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5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예순이 됐습니다. 세차장 일은 그만뒀어요. 허리가 더 이상 버텨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는 쉴 때가 됐으니까. 정민이와 재호는 잘 지내고 있어요. 희망이는 이제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똑똑하고 밝은 아이로 자랐어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미술학원에 다닙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희망이가 그림을 보여줬어요. 세차장 그림이었습니다. 파란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차를 닦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할머니요. 할머니가 일하던 세차장이요. 할머니는 이제 거기 안 가는데? 알아요. 근데 엄마가 얘기해줬어요. 할머니가 세차장에서 엄마를 찾았다고. 그래서 그렸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희망이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그림 별로예요? 아니, 아니야. 너무 예뻐서 그래. 할머니가 감동받아서. 희망이가 안심한 듯 웃었어요. 다행이다. 할머니한테 드릴게요. 할머니 방에 걸어놔요. 저는 그림을 받아들었어요. 서툰 선, 알록달록한 색.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예쁜 그림이었습니다. 고마워, 희망아. 히.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저는 희망이를 안아줬어요. 따뜻한 체온. 새로운 생명의 온기. 이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가족과 함께 있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것. 이게 제가 찾던 행복이었어요. 오늘 저녁 가족들이 모였어요. 정민이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제가 좋아하는 것들. 어머니, 많이 드세요. 그래, 고마워. 우리는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희망이가 제잘제잘 떠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그래서 민지가 뭐래? 뭐래? 재호가 물었어요. 희망이가 신나서 대답했습니다. 정민이가 웃으며 희망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한 가족, 제 가족. 5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정민이는 죽은 줄 알았고, 재호는 상처받아 있었고, 저는 무기력했습니다. 하지만 반지 하나가 모든 걸 바꿨어요. 거품 속에서 발견한 반지. 작지만 빛나던 반지. 할머니, 왜 또 울어요? 희망이가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행복해서 그래. 행복하면 울어요? 응. 너무 행복하면 울어. 그럼 희망이도 행복해서 울어볼까? 희망이가 눈을 꾹 감고 힘을 줬어요. 우리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희망아, 그렇게 우는 거 아니야. 재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민이도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집안에 퍼졌어요. 저녁을 먹고 정민이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희망이와 놀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게요? 희망이가 뭔가를 내밀었어요. 제 방에서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반지였어요. 그 반지. 이거 예쁘다. 할머니 반지예요? 응. 할머니 반지야. 왜 안 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이 반지는 특별해서 잘 간직하고 있어. 왜 특별해요? 저는 희망이를 무릎에 앉혔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반지가 엄마를 찾아줬거든. 엄마를? 응. 엄마가 오래전에 잃어버렸었어. 그런데 할머니가 이 반지를 발견해서 엄마를 찾았어. 와, 마법 반지예요? 저는 웃었어요. 그래, 마법 반지야. 희망이가 반지를 요리조리 살펴봤어요. 희망이도 나중에 마법 반지 가지고 싶어요. 그래, 나중에 희망이가 다 크면 할머니가 줄까? 정말요? 응, 약속해. 희망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새끼손가락.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작은 손과 주름진 손이 만났어요. 과거와 미래가 이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희망이는 잠들었고 정민이와 재호도 자러 갔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많았습니다. 반지를 손에 쥐었어요. 여전히 따뜻한 느낌. 인생은 참 신기해요. 작은 것 하나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니. 세차장에서 주운 반지 하나. 그게 정민이를 살리고 가족을 되찾고 희망을 낳게 했어요.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 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반드시 온다는 거.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이 반지가 가르쳐 줬어요. 별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모든 것에 고마워.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 저는 미소를 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희망이 있으니까요. 그날 아침은 유난히 쌀쌀했습니다. 5월인데도 바람이 차가웠어요. 저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가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요즘 스팸 전화가 많아서 받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았어요. 직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순희 씨, 맞으시죠?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떨리는 목소리. 어딘가 겁에 질린 듯한.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 박서연이에요. 기억하세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서연, 한도윤의 전 아내. 정민이와 함께 감금됐던 또 다른 피해자. 서연 씨? 서연 씨 맞아요? 네, 저예요. 김순희 씨, 지금 만날 수 있으세요? 급해요. 정말 급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어요. 어디 있어요? 내가 갈게요. 강남역 3번 출구 앞 커피숍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서연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박서연.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건 3년 전 재판정에서였습니다. 정민이보다 상태가 더 심각했어요. 말을 거의 하지 못했고 사람들 눈을 피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치료를 받으러 갔다고 들었어요. 그 뒤로는 소식을 몰랐습니다. 커피숍에 도착했을 때 구석 자리에 앉아 있는 여자가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 마른 몸. 하지만 3년 전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적어도 눈에 생기가 있었어요. 서연 씨?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김순희 씨, 와주셨군요. 감사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급하게 연락한 거예요? 서연 씨가 손을 떨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내가 증언했으니까 내가 들어갔어. 나오면 가만 안 둬. 기다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 한명순이요. 뭐라고요? 교도소에서 보낸 거예요. 어떻게 핸드폰을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전부터 계속 와요. 서연 씨가 화면을 넘겼어요. 문자가 수십 개였습니다. 내 덕분에 내 인생 망했어. 출소하면 제일 먼저 찾아갈 거야. 도망가도 소용없어. 다 찾을 거니까. 저는 손이 떨렸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서연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대요. 번호 추적했는데 대포폰이래요. 한명순이 보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도 안 돼. 이게 증거지. 뭐가 증거예요?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협박죄로 기소하려면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대요. 서연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무서워요. 그 여자가 나오면 어떡해요. 진짜 저한테 올 것 같아요. 저는 서연 씨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도와줄게요. 어떻게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정민이한테 연락해 볼게요. 같이 생각해 봐요. 집에 돌아와서 정민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니 정민이도 놀랐어요. 서연 언니한테요? 한명순이? 응. 협박 문자가 계속 온대. 어떡해요. 그 여자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정민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정민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근데 서연 언니가 걱정돼요. 저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방법을 찾아보려고. 재호는 어디 있어? 회사요. 제가 연락할게요. 저녁에 우리 넷이 모였습니다. 저, 정민이, 재호, 그리고 서연 씨.
서연 씨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계속 창밖을 쳐다보고 작은 소리에도 움찔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정민이가 서연 씨 손을 잡았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의 연대. 말없이도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재호가 입을 열었어요. 한명순 출소일이 언제예요? 17년 남았어요. 그럼 아직 한참 남았네요. 그래도 교도소 안에서 이런 짓을 한다는 게. 서연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요. 돈이 많잖아요. 교도관 매수하거나 누군가 시킬 수도 있어요. 누군가 시킨다고요? 한도윤이요. 우리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한도윤, 한명순의 아들. 정민이와 서연 씨를 감금했던 그 남자. 한도윤은 형기가 얼마 남았어요? 재호가 물었어요. 2년이요. 2년? 15년 선고받았지만 모범수로 감형받았대요. 2년 뒤에 출소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2년. 2년 뒤면 한도윤이 나와요. 그리고 그가 어머니 대신 복수를 할 수도 있어요. 증거를 모아야 해요. 재호가 말했습니다. 이 협박 문자들, 정황 증거들 다 모아서 경찰에 다시 가야 해요. 출소 전에 뭔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게 될까요? 서연 씨가 불안하게 물었어요. 해봐야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재호의 눈이 단단했습니다. 3년 전 정민이를 찾을 때 그 눈빛, 포기하지 않겠다는 눈빛. 저도 결심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 서연 씨, 혼자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서연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한명순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차가운 눈, 뻔뻔한 표정. 재판정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후회하게 될 거야. 너희다. 그때는 패배자의 헛소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예고였는지도 몰라요.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저한테도 연락이 오지 않을까? 아직은 없었어요. 하지만 언제 올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연 씨와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담당 형사를 만났습니다. 협박 문자가 계속 오고 있어요. 한명순이 보낸 게 분명해요. 형사가 문자 내용을 확인했어요. 내용은 확실히 협박성이 있네요. 하지만 발신자 특정이 안 되면 수사가 어려워요. 교도소 내 통화 기록 확인하면 안 돼요? 그건 가능합니다. 요청해 볼게요. 형사가 메모를 했어요. 그리고 혹시 한도윤 출소 관련해서 뭔가 조치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접근금지 명령 같은 거요. 출소 후에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을 붙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법원에서 결정할 사안이고 미리 신청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절차 안내해 드릴게요. 경찰서를 나오면서 서연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복잡하네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해야죠. 안전을 위해서. 저는 서연 씨 어깨를 토닥였어요. 변호사 찾아봐요. 내가 같이 갈게. 며칠 뒤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재호가 소개해준 변호사였습니다. 형사 전문이라고 했어요. 변호사는 서류들을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소 후 접근금지 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과거 범죄 이력과 현재 협박 정황을 근거로 청구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한도윤이 나와도 저한테 못 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요. 위반하면 다시 들어갑니다. 서연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하지만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은 종이 한 장이에요. 그걸 어기고 접근하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어요. 물리적으로요. 그럼 어떡해요? 주거지 이전을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신변보호 요청도 할 수 있어요. 경찰에 서연 씨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이사를 또 해야 하는 건가요? 3년 동안 3번이나 이사했는데 안전을 위해서예요. 저는 서연 씨를 바라봤어요. 피해자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가해자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협박을 하고 피해자는 도망 다녀야 하는 현실. 너무 불공평했습니다. 서연 씨, 일단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는 건 어때요? 제가 말했어요. 네. 우리 동네 원룸 싼 데 많아. 가까이 있으면 내가 자주 볼 수 있잖아. 정민이네도 가깝고. 서연 씨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김순희 씨,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소리야? 넌 정민이 언니잖아. 같이 고생한 사람이잖아. 그게 가족이지 뭐야. 서연 씨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이제 혼자 아니야. 우리가 있어. 한 달 뒤 서연 씨가 저희 동네로 이사 왔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정민이와 재호도 왔어요. 희망이도 함께요. 서연 이모, 이거 선물이에요. 희망이가 그림을 내밀었어요. 집 그림이었습니다. 예쁜 집에 꽃이 피어 있고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요. 서연 이모 새 집이에요. 예쁘죠? 서연 씨가 그림을 받아들고 울었어요. 고마워, 희망아. 정말 예쁘다. 울지 마세요. 이모, 이제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희망이가 서연 씨를 안아줬어요. 작은 팔로 꼭.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위로가 어른의 그 어떤 말보다 힘이 되는구나. 이사를 마치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정민이가 만든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와, 맛있다. 정민 씨 요리 솜씨 늘었네. 서연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가 가르쳐 줬잖아요. 감금됐을 때. 정민이가 말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정민이가 다시 웃었습니다. 그때 언니가 요리법 얘기해줘서 버텼어요. 나오면 이거 해먹어야지, 저거 해먹어야지 생각하면서. 서연 씨도 웃었어요. 맞아. 나도 그랬어. 정민 씨가 희망이 나오면 첫돌상 못 차리자 얘기하면서 버텼지. 두 사람이 손을 잡았어요. 같은 어둠을 견딘 사람들. 그래서 더 단단한 유대.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았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서연 씨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상담도 받고 저녁에는 산책도 하고 가끔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협박 문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경찰에서 교도소 통화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서연 씨도 신변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조금씩 안전장치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뉴스에서 익숙한 이름이 들렸어요. 강남 재산 탈취 감금 사건의 공범 한도윤 씨가 모범수 감형으로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 출소한다고 합니다. 저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뭐라고? 화면에 한도윤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3년 전 모습 그대로. 창백하고 차가운 얼굴. 한도윤 씨는 다음 달 15일 출소 예정이며 다음 달이라고? 저는 급히 핸드폰을 들었어요. 정민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정민아, 뉴스 봤어? 네, 방금 봤어요. 한도윤이. 정민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6개월이나 앞당겨졌대요. 어떡해요, 어머니. 서연 씨한테 연락해야 해. 저는 서연 씨에게 전화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여전히 안 받았어요. 불안했습니다. 서연 씨 집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 씨, 서연 씨, 나야, 순이야. 한참 뒤에 문이 열렸어요. 서연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뉴스 봤어요? 응. 서연 씨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어떡해요? 나오면 찾아올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지. 접근금지 명령 신청했잖아. 그게 소용있을까요? 그 사람은 뭐든 해요. 법이고 뭐고 안 지켜요. 서연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우리가 지켜줄게. 하지만 솔직히 저도 무서웠어요. 다음 날 우리는 다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상황이 급해졌으니까요. 출소일이 앞당겨졌으니 접근금지 명령 청구도 서둘러야 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법원에 이미 서류 넣었는데 출소 전에 결정 날 수 있을까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장담은 못해요. 재호가 이를 악물었어요. 장담은 못한다고요? 피해자 안전이 달린 문제인데 저도 답답합니다. 하지만 법원 일정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답답했습니다. 너무 답답했어요. 그럼 그 사이에 뭘 할 수 있어요? 그냥 기다리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경찰 신변보호 강화 요청하세요.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혹시 한도윤 출소 후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적이요? 보호관찰 대상이면 위치 추적 장치 부착 요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안 되나요? 요건이 까다로워요. 시도는 해볼게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우리 모두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어떡하지? 서연 씨가 중얼거렸어요. 포기하지 마. 아직 시간 있어. 저는 말했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은 아직 결정이 안 났고 한도윤 출소일은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서연 씨 걱정, 정민이 걱정,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걱정.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새벽 2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 씨였어요. 여보세요? 김순희 씨. 누가 있어요? 서연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공포에 질린 목소리. 누가 어디 있어? 밖에, 아파트 밖에 사람이 서 있어요.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가. 경찰에 신고하고 문 절대 열지 마. 저는 옷을 대충 걸치고 뛰어나갔습니다. 서연 씨 집까지 뛰었어요. 10분 거리였지만 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경찰차가 와 있었어요. 경찰관 2명이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저는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서연 씨 방문 앞에서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경찰관 1명이 옆에 있었어요. 순희 씨, 서연 씨가 저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서연 씨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경찰관이 말했어요. 수상한 사람은 도망갔습니다. CCTV 확인 중이에요. 누군지 알 수 있어요?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인상차게 들으셨나요? 서연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요. 그냥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한도윤일까? 아니, 한도윤은 아직 교도소에 있어. 그럼 누가? 혹시 한도윤이 보낸 사람일 수도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능성은 있죠. 수사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떠난 뒤 저는 서연 씨를 데리고 제 집으로 갔어요. 오늘은 여기서 자. 혼자 있으면 안 돼. 서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이불을 펴주고 따뜻한 차를 타줬어요. 마시고 자. 내일 다시 생각하자. 서연 씨가 차를 마시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김순희 씨, 저 때문에 피해 끼쳐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피해가 뭐야? 가족끼리 당연한 거지. 가족. 서연 씨가 울먹였어요. 저한테 가족이 없었거든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친척도 없고 그래서 한도윤한테 시집 갔을 때 그렇게 좋았어요. 드디어 가족이 생겼다고. 근데 그 가족이 저를 가둔 거예요. 3년 동안 죽이려고 했어요. 서연 씨가 흐느꼈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서웠어요. 아무도 못 믿겠더라고요. 근데 그녀가 저를 바라봤어요. 김순희 씨는 달라요. 정민 씨도 재호 씨도 저한테 아무것도 안 바라면서 도와주잖아요. 왜요? 왜 그래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 나도 몰라. 그냥 오르니까? 사람이 힘들 때 도와야 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남이 아니잖아. 넌 정민이 언니고 정민이는 내 며느리고 그럼 넌 내 가족이지. 서연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가족. 그래. 가족. 피가 안 섞여도 가족이야. 마음이 섞이면 가족인 거야. 서연 씨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울어. 실컷 울어. 내일은 또 싸워야 하니까. 그날 밤 서연 씨는 제 옆에서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편히 자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도윤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이 보낸 게 맞다면 벌써 움직이고 있는 거야.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막아야 해. 반드시. 다음 날 아침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CCTV 확인했는데 수상한 남성 얼굴이 잡혔습니다. 누군데요? 신원 확인 중이에요. 한도윤 관련자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호에게 연락했어요. 경찰에서 연락 왔어. CCTV에 얼굴 잡혔대. 다행이네요. 신원 확인되면 알려주세요. 저녁이 되어 경찰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신원 확인됐습니다. 누구예요? 이름은 최태식. 전과 기록 있고 한도윤이랑 같은 교도소에 있다가 먼저 출소한 사람입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한도윤이 시킨 거예요? 아직 확인 안 됐지만 가능성 높습니다. 일단 체포영장 청구 중이에요. 한도윤. 교도소 안에서도 사람을 시켜서 서연 씨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 집요함이 소름 끼쳤습니다. 그 사람 잡히면 한도윤 혐의 추가할 수 있어요? 증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도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서연 씨에게 설명했어요. 잡힐 거야. 그리고 한도윤도 추가 혐의 받을 수 있어. 서연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출소는 막을 수 없잖아요. 하지만 연장될 수 있어. 추가 혐의가 인정되면. 신락 같은 희망이었지만 희망은 희망이었어요. 일주일 뒤 최태식이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한도윤의 지시를 받았다고 자백했어요. 한도윤이 출소 전에 피해자들 동향 파악하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그럼 한도윤 추가 기소되는 거예요? 네. 협박 및 스토킹 혐의 추가 검토 중입니다.
출소일도 연기될 가능성 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서연 씨도 울먹였어요. 정말요? 정말 연기될 수 있는 거예요? 확정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모여서 밥을 먹었어요. 정민이네 집에서요. 한도윤 출소 연기될 수도 있대. 재호가 말했어요. 정말요? 정민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응, 추가 기소된대. 서연 씨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다들 고마워요. 저는 서연 씨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고마워. 서연 씨가 버텨줘서. 그때 희망이가 뛰어왔어요. 할머니, 서연 이모, 저 그림 그렸어요. 희망이가 그림을 내밀었어요. 사람 5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거 누구야? 할머니, 엄마, 아빠, 희망, 그리고 서연 이모요. 우리 가족. 서연 씨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희망아, 이모도 가족이야? 당연하죠. 이모는 우리 가족이에요. 할머니가 그랬잖아요. 마음이 섞이면 가족이라고. 저는 웃었어요. 희망이가 제 말을 기억하고 있었네요. 서연 씨가 희망이를 안았어요. 고마워, 희망아. 이모 정말 행복해.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편안한 저녁을 보냈어요. 웃고 떠들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한 달 뒤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도윤 추가 기소 인정, 형기 3년 연장, 그리고 서연 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승인. 저는 전화를 받고 눈물이 났어요.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서연 씨에게 전화했어요. 서연 씨, 됐어. 형기 연장됐대. 접근 금지 명령도 승인됐어. 정말요? 정말이에요? 서연 씨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고마워요. 순희 씨,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서연 씨가 버텨준 덕분이지.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한도윤 출소는 3년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 사이 서연 씨는 더 강해질 거예요. 우리 모두요. 그 후 몇 년이 흘렀습니다. 서연 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상담사 자격증을 따서 트라우마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서연 씨가 말했어요. 대단해. 서연 씨 정말 대단해.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정민이는 둘째를 낳았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빛, 어둠 뒤에 오는 빛이라고요. 희망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어요. 여전히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장래희망이 화가래요. 할머니, 나 커서 할머니 그려줄게요. 세차장에서 일하는 할머니. 그래, 기대할게. 저는 웃었어요. 저요? 저는 여전히 여기 있어요. 65이 됐지만 건강해요. 아침마다 산책하고 손주들 만나고 가끔 서연 씨랑 차 마시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정민이가 구출된 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가족들이 모였어요. 정민이, 재호, 희망, 빛, 서연 씨, 그리고 저. 정민이가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초 10개가 꽂혀 있었습니다. 10년이에요. 어머니 덕분에 10년을 살았어요. 정민이가 말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 덕분이 아니야. 정민이가 버텨서, 희망이 있어서, 서연 씨가 있어서, 다들 함께였으니까. 저는 말했어요. 같이 불어요. 모두 함께. 재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6명이 케이크 앞에 모였어요. 희망이가 카운트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는 함께 초를 불었어요. 촛불이 꺼지고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소원 빌었어요? 비치가 물었어요. 아직 어린 목소리. 응, 빌었어. 저는 대답했어요. 무슨 소원을 빌었냐고요? 이 순간이 영원하길. 이 가족이 영원히 행복하길. 그것뿐이에요. 저녁을 먹고 베란다에 나왔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민이가 옆에 왔어요. 어머니, 뭐 봐요? 별, 오늘 유난히 많네. 정민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 그때 생각나요. 창고에서요. 응?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고 어머니 얼굴이 보이는 순간 빛이 들어왔어요. 정말로. 정민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 살았구나. 이제 살 수 있구나.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정민아,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포기 안 해서 제가 여기 있어요. 희망이도 있고 빛이도 있고. 정민이가 저를 안았어요. 고마워요. 정말로. 저는 정민이를 안으며 별을 바라봤어요. 10년 전 그날 세차장에서 발견한 반지 하나. 그 작은 반지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어요. 우연이었을까요? 운명이었을까요? 여전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작은 것을 놓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반드시 온다는 것. 저는 그걸 배웠어요. 이 반지가 가르쳐 줬습니다. 집안에서 희망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케이크 먹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갈게. 정민이랑 손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불빛, 웃는 가족들, 달콤한 케이크. 이게 제가 원하던 전부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거품 속에서 찾은 반지가 준 선물. 평생 감사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그런데 점심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순희 씨시죠? 젊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어딘가 긴장한 듯한.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KK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묻고 싶다 작가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것이 묻고 싶다요? 네. 10년 전 강남 재산 탈취 감금 사건 기억하시죠? 그 사건을 다시 조명하는 특집을 준비하고 있어요. 김순희 씨가 핵심 인물이시라고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저요? 제가요? 네. 세차장에서 반지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직접 구출하신 분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시청자들에게 들려주시면 좋겠어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이제 그 일은 과거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볼게요. 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 일을 다시 꺼내야 하나? 정민이는, 서연 씨는 괜찮을까? 저녁에 정민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정민아, 오늘 이상한 전화 받았어. 무슨 전화요? 방송국에서. 그것이 묻고 싶다래. 10년 전 일을 다룬대. 정민이가 잠시 침묵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몰라. 그래서 내 생각 물으려고. 정민이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응? 그때 일을 알리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포기하지 말라고. 희망이 있다고. 저는 정민이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서연 씨한테도 물어봐야겠다. 제가 연락해 볼게요. 다음 날 정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 언니도 괜찮대요. 오히려 하고 싶대요. 정말? 네.
자기 같은 피해자들이 용기 낼 수 있게 도와주고 싶대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하자. 2주 뒤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집에 카메라가 들어왔어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제작진이 친절해서 금방 편해졌습니다. 김순희 씨, 그날 세차장에서 반지를 발견했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PD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누가 흘린 줄 알았어요. 근데 안쪽에 새겨진 글씨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정민이 반지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때 왜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신고할 게 뭐가 있어요? 반지 하나 주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보기로 했어요. 위험하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죠. 하지만 정민이가 어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촬영은 며칠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정민이도 인터뷰했고 서연 씨도요. 재호도 희망이도. 희망이 인터뷰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할머니가 엄마를 찾았다고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PD가 물었어요. 희망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기였으니까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엄마가 항상 얘기해 줬어요. 할머니가 세차장에서 반지 하나 찾아서 엄마를 구했다고. 할머니가 영웅이라고. 할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희망이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있어요. 저는 모니터를 보다가 눈물이 났어요. 한 달 뒤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것이 묻고 싶다 마이너스 거품 속의 반지, 10년의 기적. 저는 가족들과 함께 텔레비전 앞에 앉았어요. 정민이, 재호, 희망, 빛, 서연 씨까지. 다 같이요. 화면에 세차장이 나왔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 지금은 주인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나레이션이 흘렀습니다. 2014년 4월의 어느 날 평범한 세차장 직원 김순희 씨는 손님 차에서 반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3년간 실종됐던 며느리의 결혼 반지라는 걸 알게 된 순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제 인터뷰가 나왔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왜 여기서 나오지? 정민이는 죽은 줄 알았는데.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직감이 소리쳤어요. 뭔가 잘못됐다고. 정민이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3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빛도 없고 희망도 없고 죽고 싶었어요. 매일. 근데 어느 날 문이 열리고 어머니 얼굴이 보이는 순간 살았구나 생각했어요. 서연 씨 인터뷰.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께 말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당신을 찾고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었어요. 방송 마지막에 희망이 그림이 나왔어요. 가족 그림. 5명이 손잡고 있는 그림. 이 그림은 피해자의 딸 희망 양이 그린 그림입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동생,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 서연 씨. 5명의 가족입니다. 피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방송이 끝나고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정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고맙긴. 내가 뭘 했다고. 다 하셨잖아요. 저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우리 케이크 먹을까? 희망이가 밝게 말했어요. 분위기를 바꾸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먹자. 우리는 케이크를 먹으며 웃었어요. 눈물과 웃음이 섞인 밤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세상이 바뀌었어요.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기자들, 작가들, 그리고 일반 시청자들까지. 김순희 씨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려다가 방송 보고 다시 힘을 얻었어요. 수많은 연락이 왔어요. 저는 할 수 있는 한 다 응대했습니다. 그 중에 한 통의 전화가 기억에 남아요. 여보세요? 김순희 씨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박영자라고 해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네, 맞아요. 무슨 일이세요? 방송 보고 연락드려요.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네, 제 딸이 10년 전에 실종됐어요. 경찰은 자살이라고 했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딸이 그럴 애가 아니거든요. 저는 숨을 삼켰어요. 혹시 조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해봤죠. 근데 증거가 없대요. 시신도 못 찾았고 그냥 포기하라고 하더라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저도 그랬어요. 다들 포기하라고 했어요. 근데 안 했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요?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안 하면 영원히 모르잖아요. 한번 만나볼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해볼게요. 박영자 씨를 만난 건 그 주 토요일이었어요.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70대 초반의 여자. 흰 머리에 주름 깊은 얼굴.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저도 궁금했어요. 박영자 씨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10년 동안 모은 자료들이었습니다. 경찰 보고서, 신문 기사, 메모들. 우리 딸 이름은 박수진이에요. 2014년에 실종됐어요. 31살이었어요. 2014년이요? 네. 김순희 씨 며느리가 구출된 해랑 같아요. 저는 자료를 훑어봤어요. 박수진. 2014년 7월 실종. 마지막 목격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혼자 실종된 거예요? 네. 그날 호텔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다고 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경찰은 뭐래요? 채무 문제로 스트레스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고. 근데 수진이한테 채무가 없었어요. 돈 문제 없었어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럼 왜 그렇게 결론 낸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종결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박영자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10년 동안 혼자 뒤졌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방송 보고 김순희 씨라면 뭔가 다를 것 같아서 연락한 거예요. 저는 박영자 씨 손을 잡았어요. 다르진 않아요.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함께 찾아보면 뭔가 나올지도 모르죠. 정말요? 네. 해봐요. 같이. 그날부터 저는 박영자 씨와 함께 조사를 시작했어요. 재호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엄마, 또 탐정 놀이 하려고요? 재호가 웃으며 물었어요. 탐정 놀이 아니야. 진짜야. 알아요. 농담이에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 사람 좀 찾아봐줘. 박수진. 2014년 실종. 재호가 자료를 받아들었어요. 해볼게요. 며칠 뒤 재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이상한 거 발견했어요. 뭔데? 박수진 씨 실종 전에 보험을 들었어요. 고액 생명보험. 얼마? 10억이요. 저는 숨을 삼켰어요. 수익자가 누구야? 남편이요. 이진우라는 사람. 남편. 보험금 10억. 실종 직전 가입. 그 남편 지금 어디 있어? 찾아보고 있어요. 며칠 뒤 재호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찾았어요. 이진우.
현재 강남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 뭐, 재혼했어요. 박수진 씨 실종 2년 후에. 뭐라고?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 재혼한 아내도 3년 전에 사망했어요. 교통사고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것도 보험 있었어? 네. 5억. 저는 박영자 씨에게 알렸어요. 사위가 보험금 받았어요. 10억? 그리고 재혼한 아내도 죽었는데 그것도 보험금 5억. 박영자 씨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우리 수진이가 아직 몰라요. 증거가 없어요. 하지만 조사해 볼 가치는 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신고는 하되 우리도 따로 알아봐요. 경찰이 10년 전처럼 대충 넘길 수 있으니까. 저는 재호와 함께 이진우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이진우, 45세, 현재 무역회사 대표, 강남의 고급 아파트 소유,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사업가.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이 사람 회사가 수상해요. 재호가 말했어요. 왜? 실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돈은 계속 들어와요. 어디서 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불법 자금?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아내를 죽였을까? 2명의 아내를.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재호야, 혹시 그 사람 주변 인물 알아볼 수 있어? 해볼게요. 조사를 진행하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10년 전 한명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랬어요. 작은 단서에서 시작해서 큰 진실을 파헤쳤죠. 또 그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어느 날 저녁 정민이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요즘 뭐 하세요? 응? 그냥 지내지. 거짓말. 재호 오빠한테 들었어요. 또 뭔가 조사하고 있다면서요. 저는 멋쩍게 웃었어요. 들켰네. 어머니,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위험까진 아니야. 그냥 알아보는 거야. 정민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는 정말 가만히 못 계시네요. 그게 나야. 어떻게? 정민이가 웃었어요. 알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찾은 거잖아요. 남들은 포기할 때 어머니만 안 했으니까. 저는 정민이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도 찾을 수 있을까? 찾으실 거예요. 어머니니까. 며칠 뒤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습니다. 재호가 이진우의 전 직원을 찾아냈어요. 5년 전에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알 수도 있대요. 저와 재호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이름은 김태영. 40대 남자였습니다. 이진우 씨 회사에서 일하셨죠? 네. 5년 전까지. 왜 그만두셨어요? 김태영이 잠시 망설였어요. 말해도 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겉으론 점잖은데 속은 달라요. 저는 심장이 뛰었어요. 뭘 알고 계세요? 김태영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첫 번째 부인 있잖아요. 박수진 씨. 그 사람 실종됐을 때 전 회사에 있었어요. 네. 그날 밤 이진우 대표가 이상했어요.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차 트렁크 청소 좀 해달라고. 급하게. 트렁크요? 네. 가봤더니 트렁크에 뭔가 묻어 있었어요. 붉은색. 페인트라고 했는데 저는 숨이 막혔어요. 비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 후로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걸 왜 경찰에 안 말했어요? 증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무서워요. 진짜로. 저는 재호를 쳐다봤어요. 이거 경찰에 가야 해. 네. 지금 바로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새로운 증언이 있다고. 하지만 경찰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10년 전 사건이고 증거가 없어서. 증인이 있잖아요. 증언만으론 수사 재개가 어려워요. 저는 답답했어요. 또 이러는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부인은요? 3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그건 사고로 종결됐어요. 다시 조사해봐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두 명의 아내가 다 죽거나 실종됐는데 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재조사 요청해 볼게요. 2주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순희 씨, 좋은 소식이에요. 뭔데요? 두 번째 부인 사망 건 재조사했는데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왔어요. 뭐요?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분석했는데 브레이크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차량 결함 징후가 있었대요. 차량 결함? 브레이크 라인이 손상돼 있었어요. 사고 전에 누군가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대요. 저는 심장이 뛰었어요. 그럼 살인이에요? 아직 단정은 못해요. 하지만 이진우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할 예정이에요.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진우가 소환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억울해요. 변호사를 대동하고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계속됐어요. 그의 재정 기록, 통화 기록, 주변 인물 조사.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진우의 창고에서 박수진 씨의 소지품이 발견된 거예요. 지갑, 핸드폰, 그리고 결혼 반지. 10년 동안 그가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뭡니까? 형사가 물었을 때 이진우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말문이 막힌 거예요. 결국 그는 체포됐습니다. 살인 혐의로 재판이 시작됐어요. 이진우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거는 쌓여갔습니다. 김태영의 증언, 창고에서 발견된 소지품, 두 번째 부인 사고의 의심스러운 정황,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수진 씨의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야산에서 10년 동안 묻혀 있었어요. 박영자 씨는 딸의 유해를 확인하고 오열했습니다. 수진아, 드디어 찾았어. 저는 박영자 씨 옆에서 함께 울었어요. 1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이야. 재판 결과 이진우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건의 살인,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지는 날 박영자 씨가 법정에서 말했어요. 제 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드디어 수진이를 보내줄 수 있게 됐어요. 저는 박영자 씨 손을 잡았어요. 잘했어요. 포기 안 해서 수진 씨도 고마워할 거예요. 박영자 씨가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김순희 씨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수진 씨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10년 만에 저도 참석했어요. 정민이, 재호, 서연 씨와 함께 작은 장례식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수진 씨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수진아, 이제 편히 쉬어. 박영자 씨가 영정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근데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저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또 한 명을 찾았구나. 또 한 가족이 진실을 알게 됐구나. 이게 제 역할인가 봐요. 세차장 아줌마 김순희의 역할.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는 것.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것. 장례식이 끝나고 박영자 씨가 제게 다가왔어요. 김순희 씨. 네. 이거 받아주세요. 박영자 씨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열어보니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결혼 반지. 창고에서 발견됐던 그 반지. 이건 수진이 반지인데 경찰에서 돌려줬어요. 근데 저한테는 너무 슬픈 물건이에요. 김순희 씨가 가져주세요. 저요? 이 반지가 수진이를 찾게 해줬잖아요. 김순희 씨가 없었으면 영영 못 찾았을 거예요. 저는 반지를 받아들었어요. 작은 금반지. 정민이 반지와 비슷했습니다. 소중히 간직할게요. 고마워요. 정말로. 박영자 씨가 저를 안았어요.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반지를 꺼내봤어요. 이제 반지가 2개가 됐네요. 정민이 반지, 수진 씨 반지. 2개의 반지, 2개의 이야기. 저는 반지들을 작은 상자에 함께 넣었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반지를 찾게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만나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찾게 되면 또 도와줄 거예요. 그게 제 역할이니까요. 그날 밤 정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내일 시간 되세요? 왜? 희망이가 학교에서 발표 있대요. 우리 가족 이야기래요. 할머니 얘기한다고 꼭 오셔야 한대요. 저는 웃었어요. 그래, 그럼 가야지. 감사해요. 희망이가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많았어요. 수진 씨도 저 별들 중 하나가 됐겠죠. 정민이 말처럼. 잘 가, 수진 씨. 편히 쉬어. 저는 중얼거리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희망이 발표를 보러 가야 해요. 우리 가족 이야기. 희망이가 들려줄 이야기. 기대가 됐습니다. 다음 날 저는 희망이 학교에 갔어요. 교실 뒤에 앉아서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정민이, 재호도 함께였어요. 희망이 차례가 됐어요. 희망이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희망이에요. 오늘 우리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희망이가 큰 종이를 펼쳤어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족 그림. 이건 우리 할머니예요. 할머니 이름은 김순이에요. 할머니는 세차장에서 일했어요. 희망이가 저를 쳐다보며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영웅이에요. 왜냐면 우리 엄마를 찾았거든요. 아이들이 웅성거렸어요. 우리 엄마는 옛날에 나쁜 사람들한테 잡혀갔어요. 오래오래 갇혀 있었어요. 다들 못 찾았어요. 경찰 아저씨들도요. 희망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찾았어요. 세차장에서 반지를 주었는데 그게 엄마 반지였어요. 할머니가 포기 안 하고 계속 찾아서 엄마를 구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있어요. 할머니가 엄마를 찾아줘서 제가 태어날 수 있었어요. 희망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고마워요. 교실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울면서 손뼉을 쳤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희망이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잘했죠? 잘했어. 최고였어. 저는 희망이를 꼭 안아줬어요. 할머니, 울어요? 행복해서 그래. 행복하면 또 울어요? 할머니 맨날 울어요. 저는 웃었어요. 그래. 할머니는 눈물이 많아. 정민이와 재호도 다가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행복해서 그래. 우리 가족은 교실에서 함께 웃었어요.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희망이. 4명의 가족. 아니, 더 많아요. 비치도 있고, 서연 씨도 있고, 우리 가족은 계속 커지고 있어요. 피가 아닌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행복한 얼굴들. 웃고 있는 얼굴들.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날이 올 줄. 세차장에서 반지 하나 주운 게 시작이었어요. 그 작은 반지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해요. 작은 것 하나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니. 거품 속에서 발견한 반지. 그게 정민이를 살리고 수진 씨를 찾게 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줬어요.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여전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포기하지 않으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거.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이 반지들이 가르쳐 줬어요. 창밖에 노을이 지고 있어요. 저는 반지 상자를 열어 2개의 반지를 꺼냈습니다. 정민이 반지, 수진 씨 반지. 작지만 빛나는 2개의 반지. 2개의 희망. 저는 반지를 손에 쥐고 눈을 감았어요. 정민아, 잘 지내고 있지? 수진 씨, 편히 쉬고 있죠? 박영자 씨, 이제 마음 편해지셨죠? 그리고 희망아, 비차, 서연 씨, 재호야. 다들 고마워요. 제 인생을 빛나게 해줘서. 저는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희망이 있으니까요. 반지가 있으니까요. 가족이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저 김순희, 올해 65입니다. 전직 세차장 직원이고 지금은 행복한 할머니예요. 가끔은 탐정 같은 일도 하고요. 제 인생에 특별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거품 속에서 반지를 발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낸 이야기.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이룬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얻은 이야기. 지금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것도 놓치지 마세요. 거품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어요. 반지처럼 작지만 반드시 빛나요. 그걸 찾을 수 있는 건 당신뿐이에요. 눈을 크게 뜨고 손을 내밀어 보세요. 분명 무언가 잡힐 거예요. 저처럼요. 저는 세차장 아줌마 김순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짝이는 반지 같은 희망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희망을 품고서, 사랑을 품고서, 언제나 빛을 품고서